안녕하세요. 저는 42세 남자입니다. 지방에서 큰 가수원을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착한 아들이었던 저는 40 넘어 뜻하지 않게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재혼한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직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세요. 정성 들여 키운 외동아들이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걸 아시면 연로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사주를 본 적은 없지만 분명 처복이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의 결혼 실패는 모두 배우자의 잘못 때문이었죠. 지금 저는 어떤 여자도 믿지 못하고 결혼했던 것을 크게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첫 번째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총각 시절로 돌아가 선보러 나가는 저를 말리고 그 이후 재혼을 결심한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요. 하도 상처를 받아 여자를 멀리하며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시골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과수원을 크게 하셨고 집안 형편도 넉넉했죠.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일찍부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10대 시절부터 시간이 나면 과수원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막연히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여길 만큼 저는 과수원이 좋고 시골이 편했어요. 부모님도 자상하고 따뜻하셔서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로를 정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뜻을 거역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 가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굳이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당진에 있는 부모님의 과수원이 규모가 꽤 컸고 어려서부터 이 일이 좋았기 때문에 더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대학 진학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뜻을 꺾지 못하셨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과수원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제게 장가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예나 지금이나 시골에 사는 남자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도 딱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 외동아들이고 여기서 쭉 과수원을 하면서 살 작정이었기에 결혼이 더 어려울 거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자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간절히 며느리 보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누굴 소개해주겠다 그러는데 다 내키지 않더라고요. 괜히 마음 줬다가 상처받게 되면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저 모르게 부모님께서 일을 벌이셨어요. 범서가, 토요일에 서울에 좀 가야겠다. 왜요, 어머니? 누구 결혼식이라도 있어요? 아니, 아들아, 화내지 말고 들어. 토요일 오후 1시에 좋은 아가씨랑 선자리 잡아놨어. 어머니, 저 그런 자리 싫다고 했잖아요. 이 녀석아, 결혼해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내내 미루다가 갑자기 덜컥 장가들고 싶어지면 그땐 어떡할래? 우렁각시라도 생긴다든? 좋은 기회니까 한번 만나보기나 해. 어머니가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나가면 한동안 손보라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토요일 오전 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어요.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고 조금 헤맨 탓에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해봤더니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 아가씨는 만나기로 한 시간에서 30분을 훌쩍 넘겨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미안해요. 교통사고 때문에 이 길이 꽉 막혀서요. 택시 안에서 오도 가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모르는 여성분과 1대1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불쑥 이런 얘기를 꺼내요. 과수원 하신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안 타셨네요? 네? 키도 되게 크시고 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엄청 단단할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우와, 돌덩어리네요, 완전히. 어려서부터 과수원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어요. 도시에는 나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요.
전 제가 사는 곳이 좋아요. 시골에서는 안 살아보셨죠? 네, 서울 태어난 동네에서 줄곧 살고 있어요. 여자분은 그렇다고 딱히 저에게 크게 호감이 있는 것 같진 않았고,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느낌이었죠.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린 헤어졌어요. 커피도 딱 한 잔 마셨고, 카페 앞에서 어색하게 잘 가시라는 인사를 나눴죠. 솔직히 전 또 볼 일이 없겠거니 했어요. 얘기도 내내 겉돌았고, 상대나 저나 서로에게 크게 호감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선을 보고 나니 어려운 숙제 하나 마친 것처럼 후련하기만 했어요. 고향 가는 버스에서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가 서너 통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였죠. 저는 집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분한테서 연락 올 일은 없을 거고 저도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선본 여자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영화 보는 건 어때요? 저는 오늘 만남을 되짚어봤어요.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린 어색했고 헤어질 때 그쪽도 후련해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분이 먼저 영화를 보자는데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잠시 고민하다 알겠다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서울과 당진의 중간 지역에서 만났어요. 기차역에서 우린 만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서로가 너무 좋다거나 한쪽이 한쪽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죠. 더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여자분이 제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저는 또 거절할 이유가 없어 만나고, 그렇게 3개월 정도 데이트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분을 보는 제 시각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제가 주말마다 그분을 만나 시간을 보냈더니 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집에 혼자 돌아올 때 그분이 웃는 모습과 저를 빤히 바라보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대화도 편해졌고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지 씨 어머니랑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상견례 얘기를 하시던데 영지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음, 어머님들끼리 만나신다고는 하는데, 그게 상견례인 줄은 몰랐네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범석 씨는 제가 싫으세요? 싫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다기보다 너무 양가 부모님들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요. 영지 씨 입장에서 불편하시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 안 해요. 전 상관없어요. 상견례 맞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 범석 씨 마음에 들어요. 계속 만나고 싶은데? 아,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예상 못한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확실히 못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꼭 불같은 감정만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서히 달궈지는 온돌처럼 그런 은근한 감정도 사랑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는 영지 씨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정말 이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자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식 상견례 전에 영지 씨가 당진에 내려와 부모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얼굴이 너무 곱고 손도 참 예쁘다면서 감탄하시고 예비 며느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너무 그러시지 말라고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전 31살,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당진에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그건 선볼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아내는 순순히 이곳에 오게 되었죠. 신혼집은 과수원 한쪽에 따로 마련했어요. 비어있던 건물 안을 싹 고쳐서 아파트 못지않게 만들어놨어요. 현관을 나가야 시골이구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그 집을 세련되게 꾸몄고요. 생전 처음 보는 가구와 인테리어가 낯설었지만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는 터전이 바뀐 아내를 늘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아예 신혼집에 발걸음을 안 하셨어요. 편하게 지내라고요. 살아보니 아내는 말 그대로 서울 깍쟁이였어요.
힘든 과수원 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신혼집 살림에도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하고도 저는 삼시세끼를 다 부모님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아내 생일이 같은 달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며느리상을 차렸지 아내는 미역국 끓일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에서 미역국을 끓였고 읍내에 식당을 예약해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 편이 차라리 나았어요. 아내는 시골길이 싫다며 도통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처제랑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며 나갔고요. 전 속으로 이런저런 불만이 쌓였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셨어요. 여기 살러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여태 서울에 살던 애가 힘들겠지. 처음부터 너무 다그치지 마라.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시부모 어려운 줄도 모르고 가수원 일도 나물러라고. 행여 싫은 소리 마라. 기다려줘. 난 하나도 불만 없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난 이쁘기만 해. 믿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저도 느끼는 게 있겠지.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뭘 잘못했다고. 얼른 집에 가. 며느라기 집에 올 때 됐다. 과수원을 지나 신혼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언젠가는 아내도 시골의 삶에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길 바랄 뿐이었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 사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바람과 달리 아내는 이곳 생활에 여전히 적응을 못하고 서울의 삶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 생일 아니면 친구 결혼식이라며 주말마다 서울로 가기 일쑤였고 한 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었죠. 평일 오후에 가수원에서 부모님과 일을 하고 있으면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아내가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돌아왔어요. 집에 한 번 들어가면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또 집에는 늘 택배로 시킨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 TV 보는 거야? 그리고 쇼핑 좀 그만해. 뜯지도 않은 박스 안 보여? 당신 것도 많아. 하나씩 뜯어서 정리할게. 어머니 저녁하러 가셨는데 좀 들여다보지. 난 배 안 고파. 그리고 어머니 오늘 청국장 띄우시는 것 같던데? 냄새 때문에 가기 싫어. 넌 한국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이제 서울 나들이 좀 줄여. 너무 자주 가잖아.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봐. 아무래도 라식 수술을 받아야겠어. 당신도 같이 받을래? 난 됐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약 다 해놓은 거 아니야? 헉, 어떻게 알았어? 목요일에 가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친정에 있다 올게.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올라가는 길에 알아보고 온 거야. 이해해 줄 거지? 또 서울에 가서 한참 있다 온다는 말에 순간 화가 났지만 시력이 나빠 불편하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라고 하고 좋게 보내줬습니다. 부모님도 별말 없으셨어요. 다만 걱정은 하셨죠. 어쨌든 수술이니 잘 받고 오라고 아내에게 돈도 주셨고요. 아내가 수술을 받기로 한 전날 저는 과수원 일을 마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0시쯤 된 시각이었죠. 그런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더하다 결국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접니다. 최서방.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어쩐 일이야? 영재 내일 라식 수술 받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걱정돼서요. 전화했더니 안 받는데 좀 바꿔주세요. 어디 갔어요? 가긴 어딜 가. 지금 자고 있어. 피곤한가 봐. 저녁도 안 먹고 들어 누웠어. 에? 벌써 잔다고요? 이상하네요, 영지. 평소에 새벽 한두 시나 되어야 자는데. 최소방, 근데 요새 어떻게 잘 지내니?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통 연락을 못 드렸네. 내가 좀 바빠서. 최소방 전화 끊어야겠네. 내가 지금 곰국을 끓이고 있는데 넘칠 것 같아. 미안하네. 통화를 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모님은 평소 말씀하시는 속도가 빠르고 뭐든 시원시원하게 대화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말을 더듬으셨어요. 게다가 오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부모님 안부를 또 물으셔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안 그래도 요 몇 달 아내의 서울행이 너무 잦아서 이상하던 차였어요. 일단 저는 장모님과의 전화를 잘 끝냈어요. 네,
또 전화 드릴게요. 내일 영지 일어나면 저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최서방. 전화 고맙네. 끊겠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차키를 들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께는 친구에게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죠. 자가용으로 당진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이면 좋겠기에 미친 듯이 차를 밟아 11시 40분쯤 처갓집 앞에 도착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유심히 처갓집과 그 주변을 살펴보았죠. 단독 주택인 장모님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한 짓을 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역시 오해인가 싶어 다시 차로 되돌아가려던 그때 장모님 집 앞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안 좋은 예감에 저는 얼른 차로 들어가 내부에 불을 끄고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싶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맞아버렸어요. 차가 멈추고 조수석에서 아내가 내리자 조금 후 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둘은 곧장 손을 잡고 포옹하더니 벽에 기댄 채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저는 눈이 뒤집혔죠. 즉시 차문을 열고 나가 그 남자에게 제 몸을 던져 충격을 가했어요. 남의 아내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벽에 부딪혔고 저 역시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둘 다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 순간 제가 아닌 그 남자를 챙기는 거였습니다. 어떡해, 재훈 씨? 괜찮아? 일어나봐. 못 일어나겠어? 어디 부러진 거 아니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남편은 난데 누굴 챙겨? 아내는 남편인 저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아내가 저를 말리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 때리지 마.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한테 맞으면 이 사람 죽어. 그러면서 뒤에 있는 남자를 자기 몸으로 막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때려. 이 사람 말고 날 때리라고. 기가 막혔어요. 멀쩡한 남편 앞에 두고 외간 남자 감싸 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너무 참담한 마음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차에 탔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을 집안에 틀어박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실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연로한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할 짓은 아니었죠. 눈앞에서 아내의 부정을 목격했는데 다 덮고 거짓으로 하자니 그 짓도 못할 것 같았고요. 결국 아내가 바람핀 사실은 저만 알기로 하고 성격 차이를 좁힐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동아들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한다고 하니 부모님의 충격은 대단하셨어요.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못을 박았어요. 아내는 그 일 이후 아예 당진에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의 옷, 물건들도 다 그냥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내의 첫사랑이었어요. 남자 과거가 안 좋다고 처갓집에서 둘이 만나는 걸 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억지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내는 저를 만나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연락이 닿아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장모님도 알고 말렸지만 아내는 첫사랑에게 더 강하게 끌렸고요. 독하지 않던 저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이혼 과정에서 저는 그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아내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며 그 첫사랑과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둘은 잘못한 걸 아는지 순순히 제 모든 요구에 응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위자료를 받았지만 제 속은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동안 못 마시는 술을 마시며 방황했어요. 부모님은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속상해하는 걸 보며 어렴풋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내의 바람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어요. 바람핀 전부인 때문에 받은 상처, 배신감도 시간이 지나며 많이 흐려지고 무뎌졌어요.
그때쯤 읍내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4 여직원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농지 대출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린 친구가 얼마나 친절하면서 똑똑하던지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하고 그렇게 말을 걸면서 살갑게 굴어왔어요. 그러나 전 한참 어린 나이에 여직원을 여동생처럼 생각했을 뿐 이성으로는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큰오빠, 삼촌처럼 여직원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직원이 부르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 너무 어리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리잖아요. 실제로. 24시면 내 막내 동생 뻘인데요. 그래도 20살이 한참 넘었다고요. 저 어른이에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똑똑한데 자꾸 애기 취급할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그렇다고 애기 취급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일 토요일인데 뭐 하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저 내일 과수원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과수원을요? 왜요? 궁금해서요. 그렇게 땅이 좋고 과일 맛이 좋다고 사람들 칭찬이 자자해서요.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가수원에 놀러 가고 싶다는 아가씨는 처음이네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죠. 그럼 저 읍내로 데리러 와주세요. 그럽시다.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명랑한 친구였어요. 과수원에 놀러 와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아들이 늘 걱정이던 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그 여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몇 살이냐, 어느 동네 사냐, 결혼 생각은 있냐고요.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여직원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면서 부모님께 자기 얘기를 술술 하더라고요. 전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 안 한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고모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혼자 힘들었었겠네요. 워낙 외롭게 살아서 일찍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놀랐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가엾다며 이것저것 더 챙겨주셨죠. 그렇게 한나절을 우리 가수원에서 놀고 저녁까지 함께 먹었어요. 같이 있는 내내 적막하던 우리 집에 활기가 돌았죠. 여직원은 어머니가 상 차리는 것도 돕고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나섰어요. 설거지 같은 건 할 생각도 말아요. 그 고운 손에 물을 왜 묻혀?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만두고 범석이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지만 그건 노인네 욕심이겠죠? 저 또 놀러 와도 돼요? 너무 좋아요. 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요. 이 집이. 그럼요. 언제든 놀러 와요. 범서가 얼른 데려다 드려라. 그 사이 밤이 되었고 저는 여직원을 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늘 오가던 시골길인데 그녀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읍내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일 때쯤 여직원이 운전하는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 사실 오빠 많이 좋아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가 좋냐고 되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 볼 때부터 진짜 좋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올 때 오빠밖에 안 보였다고요. 오빠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들이 욕해. 너도 알잖아. 나 한번 이혼한 거. 다른 또래 친구 찾아봐.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내 또래 애들은 유치해서 싫어요. 그리고 이혼이 무슨 죄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전 이건 아니라며 여직원을 잘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반응을 안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사귀자고 조르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친구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양심상 이 제안을 수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 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 그래, 사귀자 했더니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며 제게 안겨왔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연애 감정에 저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도 가고 남들 하는 것 다 해보며 행복한 연애를 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행정사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녀도 가야 했고 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그녀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도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전 믿었거든요.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을 거고 제 처지에 그녀를 붙잡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동안 참 고맙고 좋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루 나를 잡아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고마운 게 참 많다. 이제 정말 네 갈 길 가. 타지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쓸 일 뭐 있어. 우리 그만 만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오빠, 갈 길 가라니? 장거리 연애하면 되지. 갑자기 왜 헤어지지? 생각만큼 쉬운 일 아닐 거야. 눈에서 멀어지면 내가 아프리카라도 가? 보고 싶으면 통화하면 되고 주말에 꼬박꼬박 만나면 되잖아. 나 절대 못 헤어져. 오빠 다른 여자한테 못 보내. 나 또 여자 사귈 마음 없어. 너랑 헤어지면 연애는 이대로 끝이야. 미련 없어. 그런데 왜 날 보내려고 그래? 못 헤어져. 난 절대로. 그렇게 또 한 번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모습에 헤어지자는 얘기는 쏙 들어갔죠. 우린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제 걱정과 달리 우리 사이는 변함없이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대신 여자친구 전화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데이트할 주말을 기다리며 평일에 더 신나게 일도 하고요. 버스에서 내리는 여자친구를 보며 또 그렇게 좋을 순 없었어요. 수시로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니 평일에 못 만나도 괜찮았어요.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니 문제될 게 없더군요. 부모님도 제가 기분 좋게 사는 걸 보고 안심하시는 눈치였어요. 어머니는 행여나 제가 그녀와 헤어질까봐 초조해하시더라고요. 혼자 객지에 가서 고생인데 네가 잘 챙겨줘라. 걔 보기보다 씩씩해요, 어머니. 주말에 만나면 한번 데리고 와. 백숙 고와주게. 아휴, 혼자 먹는 거나 잘 챙겨 먹겠어? 어머니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끼리는 하는 얘기지만 나는 걔가 내 며느리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게 자랐으면서 어쩜 그렇게 밝고 맑아. 너한테도 정말 잘하더라. 네가 한번 이혼한 것만 아니면 내가 나서 보겠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는 왜 또 꺼내세요? 아이, 그런 애 다시 없다. 너도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잘해. 어머니 말씀이 맞긴 했어요. 이렇게 좋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았죠. 어쩌면 다시 안 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주말에 만나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꼭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나한테 와라. 너무 긴장해서 조금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그 말을 기다려왔다면서 두 팔로 저를 안는데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다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린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죠.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어요.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고 행정사가 꼭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의지를 불태우는 그녀를 말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화창한 날 결혼식도 잘 치렀어요. 아예 함께 살 순 없었지만 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연애도 잘 해봤고 아내를 믿었거든요. 일, 공부 욕심 부리는 것도 예뻤고요. 이제 오빠가 아니라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를게. 듣기 좋은데? 결혼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는데 호칭이라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야지. 알았어. 나도 그럼 해봐야지. 여보야, 자기야. 읍내 나올 때
나 만날 때 결혼 반지 끼는 거 잊지 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걱정이에요. 결혼한 티가 나야 말이지. 나도 없는데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마. 누가 채갈까 겁난다. 결혼했다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테니까 걱정 마. 주말마다 아내가 당진으로 오거나 제가 대전으로 가면서 우리는 알콩달콩 신혼을 보냈어요. 그때쯤 저는 이세를 빨리 보고 싶기도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나이가 자식 보는 일에 마냥 느긋할 수 없었거든요. 아내도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서랍에서 보게 된 알약이 글쎄 피임약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보고 싶은 제 바람을 아내는 빤히 알고 있었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왜 피임약 먹으면서 감쪽같이 날 속였어? 어?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거짓말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피임약을 왜 먹는데? 나도 괴로웠어. 당신 마음 잘 알면서 그러긴 쉬웠는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이 갖는 건 무리 같아. 당신도 그래.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해한다고 주말 부부 하자더니 아이 서두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혼자 노력한 나는 뭐가 되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아기 갖는 거 미루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나 자신 없어. 결국 아기 갖게 되면 일, 공부 다 포기하게 될 게 뻔해. 그동안 주말 부부한 거 아깝지도 않아? 나 행정사 시험 통과하면 그때 갖자. 부탁이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나 아직 젊잖아. 시험 통과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열심히 할게. 화가 났지만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라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양보한 셈이었죠. 그 문제 빼고 우리 사이는 전과 다름없이 좋았어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도 서로를 아꼈죠.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부부 사이는 틀어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잘 되던 가수원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3년 연속 홍수와 가뭄, 태풍이 연달아 덮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한 해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3년 내내 재해를 겪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제 역할이 컸는데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내가 제 곁에 있었으면 했어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싶었고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죠. 부모님도 아내의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수시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급해졌고 점점 아내와 부딪힘이 잦아졌어요. 힘들다, 같이 살자고 하면 아내는 이제 또 그 소리냐며 대놓고 듣기 싫어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하는 거냐고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저를 살살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마흔이 코앞이었고 마냥 손주 보기만 기다리는 부모님께도 죄송했고요. 아내와 하루빨리 살림을 합치고 싶었어요.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 저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어요. 늘 아내는 TV에서 나오는 연인 간의 이벤트를 보며 부러워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아내 한 사람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아내가 제 마음에 감동하면 그 기회에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당진으로 가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보자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서울 백화점까지 가서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명품백을 샀어요. 평생 한번 사본 적 없던 거액의 명품백을 사는 일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걸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길로 아내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기 전 빈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어요. 명품백과 꽃다발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까지 들고 저는 숨을 곳을 찾았어요.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옷장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려 옷장을 열 때 놀라게 할 생각이었죠. 곧 도어락에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죠. 이번 이벤트는 꼭 성공해야 했거든요. 곧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나가면 되겠지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저는 꼼짝없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내 혼자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행정사님이 같이 온 건가 생각해봤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주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예전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그 순간이 떠오른 거죠. 웃고 떠들던 아내와 남자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끈적끈적한 숨소리가 옷장 문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깜깜한 옷장 속에서도 그 둘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었죠. 당장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야 했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 팔과 다리를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농도 짙은 숨소리에 전 옷장 안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옷장 문을 박차고 나왔고 곧장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미 아내의 상의는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공포에 질려버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에 뛰어올라 남자의 목을 졸랐어요. 키만 컸지 힘이라곤 1도 없던 남자를 제압하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나를 그 남자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죽겠어. 이 손 놔. 손 놓으라고. 말로 해. 그러다 순간 정신이 들어 남자의 목에서 손을 떼었어요. 남자는 캑캑대며 옷을 주워 입더군요. 아내가 변명 아닌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침착해. 지금 이 상황은 있잖아. 뭐라고 해야지?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 네가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남자를 불러들여? 흥분 좀 가라앉혀. 제발.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공부한다며. 일한다며. 나랑 같이 못 산다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 같이 살라고 준 부모님 집에서 다른 남자랑 이러려고. 너 이번이 처음 아니지? 무슨 말이야 그게. 저 사람이 처음이야. 처음? 그럼 저 사람 내보내.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하고 내보내라고. 아내는 그러나 대답을 망설였어요. 울면서 옷을 챙겨 입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나 저 사람이랑 못 끝내. 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몇 년 전에 그 악몽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혼한 아내도 바람핀 아내를 감싸고 그 남자한테 간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택해. 지금 마지막 기회야. 여기에 남을래? 저 남자랑 같이 나갈래?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너는 나랑 끝이야.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을 얘기 없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래? 아내는 몇 마디 더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랑은 더 못 살 것 같아. 결국 그렇게 아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었고 여기 있는 아내의 물건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물건을 다 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화장대, 가방, 책, 구두, 컵, 할 것 없이 모두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에 옆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여자의 물건을 다 내던졌어요. 얼마 후 경찰 2명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제 행동을 보고 신고한 것 같았죠. 분노하며 물건을 내버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옆집 사람들도 복도에 나와 있었으니 제 얘기를 다 들었겠죠. 창피한 것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심정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참으세요.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만하시죠. 저는 머리를 감싸쥐면서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은 현관문을 닫고 돌아가면서 몇 마디 말로 절 위로해 주더군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랬어요. 왜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2번이나 연달아 겪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해요? 가슴을 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 원망은 제게 돌아왔어요. 이미 한번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도 여자를 믿은 제가 바보 천치 같았어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부모님 얼굴도 떠올랐어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 걸, 여자를 믿지 말 걸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억만금을 줘서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실컷 울고 난 뒤 그 후로는 다시 울지 않았어요. 여자를 믿지 말자. 결혼이라는 허울만 좋은 제도에 발목 잡히지 말자. 독하게 마음먹고 다음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전처럼 그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그 젊은 남자와 재혼하더군요. 그렇게 또래 남자 만나라고 할 때는 저한테 붙어 있더니 참담했습니다. 그 후 전 홀로 쓰디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부모님께는 아들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혼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데 친한 친구가 절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믿어지냐? 재혼도 이렇게 끝났다. 두 번 다 여자가 바람을 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못은 그 여자들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같이 술을 마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힘들겠지만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털고 일어나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엉망이 된 과수원을 두 분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 애쓰고 있다면서요. 아들한테 힘든 일이 생긴 건 분명한데 말은 안 하고 술만 마시니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한번 와달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너 이혼한 거 아셔? 모르시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충격이 크실 텐데. 친구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전 털고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내의 건강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탓에 손주 보시는 건 어렵겠다고요. 어머니는 우셨어요. 아버지도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불효자식이 되었죠. 그 길로 전 가수원으로 나갔습니다. 괴로움을 일을 하며 털어내려 했었고 지금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두 번째 이혼 이후 저는 여자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TV에서 결혼식 장면이나 부부가 함께 있는 걸 보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차라리 보지 않고 몰랐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영원히 아내가 바람핀 걸 모르고 살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요? 때로 진실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멍하니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결혼 운, 처복이라는 것도 미리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 겪지 않았을까요? 사연을 듣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